안녕하세요. 뻘정호 소위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인텔이 조용히 새 CPU를 출시했습니다. 전작이 2024년 10월에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2 프로세서 코드명 에로우레이크로 출시를 했었는데 이번엔 에로우레이크 리프레시입니다. 즉 마이너 체인지예요. 그래서 아키텍처가 바뀐다거나 뭐가 엄청 크게 바뀐 건 없고 코어 자체의 약간의 개선만 있거든요. 근데 양심이 있어요. 이번에 발표한 프로세서는 총 3개인데요. 인텔 코어 울트라 7 270K 플러스, 울트라 5 250K 플러스, 울트라 5 250K F 플러스. F가 붙은 건 내장 그래픽이 없다는 차이뿐이니까 사실상 270K 플러스와 250K 플러스 단 두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중앙에 새로 나온 270K 플러스를 놓고요, 좌측엔 기존 울트라 7 265K, 우측엔 기존 울트라 9 285K 이렇게 배치를 해봤는데 우선 270K 플러스 코어 수가 늘어났죠. 그래서 기존 최상급 칩인 울트라 9 285K랑 똑같아졌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가격이 엄청 떨어졌어요. 285K랑 코어 수가 완전히 같은데 가격은 299불, 거의 절반 수준? 심지어 지난 세대 265K 대비해서도 거의 100불 가까이 떨어졌어요. 미드레인지급으로 와보면 이것도 이번에 새로 나온 250K 플러스를 가운데 두고 좌측이 전작 울트라 5 245K, 우측에 전작 한 단계 상위 칩인 울트라 7 265K를 놨는데 250K 플러스는 전작 대비 2코어가 4개 늘었고요. 다만 P코어는 변동 없이 여전히 6개로 전작 울트라 7 대비 P코어 개수는 여전히 차이가 있고요. 다만 2코어가 늘어나서 멀티 성능은 꽤 올라갔을 거고 얘도 가격이 199불, 코어는 늘어났는데 가격은 100불 떨어졌어요. 아니 전 이렇게 파격적인 인텔은 처음 보거든요. 지금까지 인텔이 리프레시는 업그레이드 수준이었는데 이건 전작 상위급을 잡아먹으면서 가격은 오히려 20-30% 인하가 됐으니까 그럼 성능도 알아봐야 할 텐데 아키텍처가 같으니까 향상이 없냐? 아니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같이 살펴보시죠. 테스트 세팅은 다음과 같고요. 모두 고급 보드에 5600메가 JDC 32GB 램으로 통일했습니다. 인텔 쪽은 공식 권장인 인텔 디폴트 세팅 프로파일을 적용했어요. 자, 우선 보급형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가운데가 새로 나온 울트라 5 250K 플러스, 좌측이 전작 울트라 5, 우측은 전작 울트라 7입니다. P코어 개수는 전작 울트라 5와 동일하고 2코어 개수만 늘었거든요. 그런데도 배그에서 프레임이 꽤 잘 나와요. 전작보다 30프레임가량, 지금 평균이 200프레임이니까 한 10% 넘게 잘 나오는 거죠. 심지어 전작 울트라 7보다도 잘 나와요. 이제는 그냥 오버워치가 되어버린, 원래 오버워치 2였잖아요. 숫자 2를 뗐어요. 이럴 거면 왜 새로 된 거야? 아무튼 여기서도 오버워치는 너무 잘 나오는데요. 심지어 하위 1% 프레임까지도 향상이 큽니다. 로스트 아크를 보면 이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확실히 전작 울트라 5 245K보다 잘 나오는 건 당연하고 울트라 7 265K보다도 잘 나오네요. 포르자 호라이즌 5 같은 트리플 A급 게임을 봐도 확실히 더 잘 나오죠. 전작은 이 전작들끼리 비슷한 프레임인데 250K 플러스가 못해도 몇 프레임은 앞서 있어요. 다만 게임에 따라 CPU 영향이 별 차이가 없는 게임도 있거든요. 그런 게임들에선 큰 차이를 보이진 않고요. 이건 그 몬스터 헌터 와일즈인데 CPU 사용률이 큰데도 의외로 그 CPU별로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게임입니다. 보시면 245K는 CPU 점유율이 70%나 되죠. 여기에 더해서 싱글 코어 위주로 갈구는 스타2까지 한번 돌려봤는데 여기서도 그 경향을 볼 수가 있죠. 250K 플러스가 265K보다 잘 나오네요. 이어서 보다 상위급인 울트라 7 270K 플러스도 볼까요? 좌측에 전작 울트라 7 265K, 우측에 전작 울트라 9 285K를 놨는데 270K 플러스는 보여지는 스펙상 울트라 9 285K랑 완전히 같거든요. 그런데도 게임 성능이 차이가 나요. 10프레임 더 잘 나오는데 대략 5% 정도 270K 플러스가 더 잘 나옵니다. 오버워치도 한번 봐볼까요? 아니, 이게 뭐야? 오버워치는 이번에 나온 프로세서에 엄청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 뭔가 협업이 있었는지 특이하게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맵별로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맵이 뭔가 특이한 건가? 뭐 어쨌든 오버워치에서 270K 플러스는 엄청 잘 나옵니다. 같은 트리플 A급 게임에서도 뭐 비슷한 경향이고요. 270K 플러스가 285K보다 더 잘 나와요. 평균 프레임 하위 1% 프레임 모두요. 스타2를 봐도 그쵸, 싱글 코어 위주의 부하를 봐도 270K 플러스가 더 잘 나오고요. 클럭 자체는 울트라 9이랑 비슷하게 거의 동일하게 터지는 것 같은데 나 컴퓨터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아키텍처가 똑같고 클럭도 별 차이가 없는데 게임 성능은 왜 더 잘 나오지? 사실 잘 보이진 않는데 바뀐 게 있어요. 에로우레이크 계열 CPU들을 보면 타일 구조라고 해서 각 CPU 안이 물리적으로 쪼개져 있어요. 나는 컴퓨팅 영역, 나는 입출력 영역, 나는 내장 그래픽 영역 이런 식으로요. 이걸 타일이라고 하는데 얘네들끼리 서로 통신을 하거든요. 이 통신 속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SoC 타일이 내부 통신 속도, 이걸 패브릭 클럭 혹은 NGU 클럭이라고 하는데 인포를 뜯어보니까 얘도 향상이 있었고요. 타일 간이 통신 속도, 이건 다이 투 다이 클럭이라고 하는데 얘는 공식적으로 최대 900메가 올랐다고 했거든요.
올랐거든요. 실제로도 그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성능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부 통신 속도가 올라가서 레이턴시가 줄어든 거죠. 그럼 이걸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정도면 게이밍 킹 라이젠 7 98X3D와 붙으면 어떨까? 결과는 보시다시피 차이가 좀 나요. 사실 그래픽카드가 워낙 고성능이 RTX 5080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키텍처 자체의 성능 차이보다는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편인데, 그 말이 즉슨 그래픽카드를 좀 낮은 급으로 간다면 이거보단 차이가 좀 덜 날 겁니다. GPU를 잘 끌어다 쓰는 것도 CPU의 성능이라면 성능이겠지만요. 오버워치 같은 걸 봐도 차이가 좀 좁혀지긴 했지만 그래도 라이젠 쪽이 더 잘 나오고요. 그럼 X3D 말고 일반 라이젠 CPU랑은 또 어떠냐? 총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버워치인데요. 오버워치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상하리만큼 이번 인텔 플러스가 잘 나왔죠. 그래서 좀 높게 위치한 모습이고요. 이게 전작에서 게임 성능에 좀 많이 나왔던 게, 보시면 i9 14900K, 이제는 전전작이죠. 얘랑 울트라9 285K랑 비교해보면 새로운 세대인데도 게임 성능이 오히려 더 낮았거든요. 근데 오버워치에선 이제 14900K를 이기는 모습, 250K 플러스도 14600K보다 잘 나오고요. 다만 이건 오버워치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배그에선 270K 플러스가 14900K보다 약간 아쉬운 모습이거든요. 물론 전작 울트라9 285K보다는 더 잘 나오고요. 심지어 250K 플러스가 거의 맞붙으려고 해요. 확실히 게임 성능이 꽤 올라가긴 했네요. 라이젠이 좀 더 위에 있어서 그렇지. 로스트아크도 볼까요? 여기도 경향은 동일합니다. 14900K랑 270K 플러스랑 비슷하고 250K 플러스가 바로 아래에 붙어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250K 플러스가 게임 성능이 괜찮네요. 물론 라이젠 친구들은 더 위에 뭉쳐 있습니다. 싱글코어 위주로 사용하는 스타2를 보면 여기선 14900K가 우세네요. 그래도 확실히 각자 전세대 상위급 모델은 다 이기는 모습입니다. 250K 플러스는 14600K보다도 잘 나오고요. 그럼 트리플 A급 게임으로 와볼까요? 사이버펑크 2077 살펴보면 98X3D가 역시 최상위에 있는데 그 바로 아래가 270K 플러스예요. 그리고 250K 플러스, 다른 라이젠들은 약간 아래에 위치해 있고, 여기선 꽤 잘 나오는데? 몬스터 헌터 와일즈에서는 얘는 CPU별로 성능 차이가 크게 없는 게임입니다. 보시면 다 고만고만하죠. 그래도 하위 1% 쪽을 보면 인텔이 그래도 꽤 잘 나오는 편에 속하고, 콜옵도 볼까요? 얘도 CPU 변별이 크게 없는 게임인데 하위 1%가 재밌거든요. 인텔 쪽이 다 잘 나와요. 라이젠은 또 다 약한 걸 보면 이건 게임 특성 자체가 이런가 봐요. 이런 식으로 게임에 따라 특성이 다 다릅니다. 배틀필드 6에서는 얘는 진짜 차이가 없네요. 이거 벤치 돌리면서도 의아하긴 했는데 다음부터 빼겠습니다. 최적화가 잘 됐네 이 게임. 포르자 호라이즌에서는 얘는 또 라이젠이 상위에 다 뭉쳐있는 모습. 그래도 인텔 입장에선 다행히도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전반적으로 트리플 A급 게임에서 온라인 게임에서만큼이 격차는 안 나네요. 자, 그럼 이제 멀티코어 성능, 즉 작업 성능도 알아볼까요? 얘는 게임 같은 특별한 상황은 아니라서 전작에서 봤던 그 모습을 아마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시네벤치 R23부터 살펴보면 우선 보급형, 가운데의 울트라5 250K 플러스, 좌측에 전작 울트라5 245K, 우측에 전작 울트라7 265K를 놨는데 250K 플러스는 이 코어가 4개 늘어난 거라서 딱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전력 소모도 중간에 있을 거고 점수도 중간에 있을 거거든요. 그쵸?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살짝 잘 나오는 느낌도 있고, 점수를 보니까 울트라7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시네벤치 2026이라고 시네벤치 새로 나온 버전이 있는데 얘로도 한번 돌려봤거든요. 전력 소모 같은 경향 자체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점수로 보면 확실히 울트라7 265K에 좀 더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피코 2개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요. 그럼 기대되는 울트라7급으로 와보면 전작 울트라7 265K를 좌측에, 전작 울트라9 285K를 우측에 놨는데 270K 플러스는 285K랑 코어 구성이 완전히 같으니까 전력 소모나 이런 건 거의 비슷하게 찍히거든요. 다만 약간의 향상이 있었는지 점수 자체는 살짝 더 잘 나오고요. 한 3% 가량 멀티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얘도 시네벤치 2026 한번 보여드리면 이 정도, 시네벤치 2026에서는 한 4% 정도 270K 플러스가 더 잘 나와요. 아니 그럼 라이젠이 최고 작업용 CPU 라이젠 9 9950X랑 비교하면 어떠냐? 전력 소모는 40W 정도 270K 플러스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온도도 80도대 초반 vs 70도대 중반으로 차이가 나요. 다만 멀티코어 성능은 또 8% 정도 270K 플러스가 더 잘 나오는데 이건 확실한 의미가 있죠. 가장 강력한 멀티코어 성능이 소비자용 CPU라는 뜻이니까. 그래프로 한번 쭉 보여드리면 시네벤치 R23에서 전작 울트라9 285K는 물론이고 라이젠 9 9950
240X보다도 더 잘 나오고요. 250K 플러스 쪽을 보면 전작 245K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멀티코어 성능이 높아졌죠. 저렴한 작업용 CPU로 선택한다면 얘도 괜찮겠고요. 시네벤치 2026으로도 보여드리면 같은 시네벤치 계열이라 그런지 경향은 또 완전히 같습니다. 하나 재밌는 부분이 있다면 98X3D는 게이밍 성능은 킹이지만 이 8코어 16스레드라 멀티 성능은 좀 아쉽다는 거. CPU Z도 볼까요? 이건 그 AVX2 성능을 보려고 돌리는 건데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야, 옛날에는 작업은 라이젠, 게임은 인텔이었는데 몇 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네요. 작업 성능은 동 가격대에서 인텔이 월등합니다. 다만 여전히 V-Ray 같이 라이젠에 좀 특화되어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툴도 있고요. 이 V-Ray는 전통적으로 라이젠 쪽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블렌더를 보면 블렌더에서도 라이젠이 잘 나오는 편이죠. 그래도 여기선 근소하게나마 270K 플러스가 1등을 차지는 했네요. 자, 이렇게 새로 나온 인텔 CPU 코드명 에로레이크 리프레시 CPU를 살펴봤는데요. 이 CPU가 많다 보니까 벤치마크 하는데 일주일 통으로 썼습니다. 야, 근데 저는 인텔이 되게 칼을 갈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300불대 미드레인지급에서 100불이 떨어졌다는 건 가격을 30% 내렸다는 거잖아요. 울트라 7급에서는 전작 최상위 칩과 같은 성능을 절반 값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성능을 이렇게 올리면서 가격을 워낙 파격적으로 인하하니까 평가를 재탕이지만 좋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재탕이라고 아예 안 건든 것도 아니고 실제 게이밍 환경에서 개선도 있고요. 다만 보드 호환성이 약간 아쉽긴 합니다. 인텔은 이번이 막바지예요. 뭐 전통적으로 인텔은 2, 3세대만 보드 호환이 됐죠. 인텔 다음 세대 코드명이 노바레이크거든요. 여기서 소켓이 또 바뀝니다. 쓰려면 보드를 새로 사야 돼요. AMD 라이젠의 경우에는 AM5 소켓 호환성이 공식적으로 2027년까지 보장이 되거든요. 적어도 다음 세대까지는 보드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인텔 멀티코어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당장 강력한 멀티코어 성능이 필요하다면 울트라 7 270K 플러스 엄청난 가성비 픽이 되겠고요.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요. MSRP가 절반 이하인데도 멀티 성능은 더 좋으니까. 다나와 최저가로 비교해도 이건 인텔 쪽을 보수적으로 좀 비싸게 잡은 건데도 절반 가격 수준입니다. 고급형 보드 말고 중급형 B860 보드 중에서 전원부 좀 괜찮은 걸로 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보통 3년 정도는 쓰니까 뭐 그때쯤 되면 메모리 값이 안정이 좀 됐겠죠. 인텔이 신제품 내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격을 세팅한 일이 잘 없었는데 상황이 좀 안 좋나 싶다가도 소비자들에겐 또 괜찮은 기회구나 싶고, 모든 제품은 역시 가격이 평가의 가장 큰 팩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봅시다.